새롭게 돌아온 출마할 결심입니다. 이번 주에 모신 분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뵙는 분입니다. 대전 유성구 을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록하신 분이거든요. 김찬훈 전 대전 YMCA 이사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저 처음 보시죠? 예. 예, 하시는 게 별로 달갑지. 대세남 쪽에서. 아, 네네, 맞습니다. 네. 예. 여기 구만춘청도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세요? 예. 아유, 대전 지역 최고의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예. 구만춘청 후원회원 아니시죠? 예. 이따 가입하고 가시고요. 네. 정치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예, 맞습니다. 도전하시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잘 우리 김찬훈 예비후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선 김우찬 변호사님께서 네. 김찬훈 예비후보 좀 프로필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제 이름과 두 글자가 동의를 하십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김찬훈 대전 YMCA 이사장님 그리고 예비후보님의 프로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5년 8월 12일 전남 순천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부산 남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에서 국제사회과학 전공 국제관계론 박사학위까지 수료를 하셨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독특한 이력들이 좀 돋보이는데요. 이게 원래 외교학과 그리고 정치전문학 그리고 뭐 일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지식재산에도 일가견이 좀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에서 국가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그리고 현재는 나라 아이넷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데 여기가 보니까 또 지식재산 전문 중소기업 벤처기업이라고 예, 맞습니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운동 이력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학생운동이 전국 학생운동 지도부에서 88년 7월까지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노동자 해방동맹, 그리고 뭐 전국 민족민주연합 편집부장을 비롯해서 학생운동에도 또 학창 시절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이력들이 돋보입니다. 그 현재는 대전 YMCA 이사장 맡고 계시고요. 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개건연구원도 맡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정치의 뜻이 있으셔서 유성을에서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시고 출마할 결심을 하셨습니다. 제가 소개를 전 이사장이라고 했는데 현직이세요? 예, 맞습니다. 아직 안 그만두셨군요. 예. 정치 하시려면 그만두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2월 말에 그만두고. 2월 말에 그만두실 예정이다. 임기가 그때까지래요. 임기가 그때까지여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예. 근데 전남 출생이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는 부산에서 다니셨고 또 대학은 서울에서 다니셨고 대전 이쪽하고는 인연이 어린 학창 시절이나 어린 시절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전으로 오시게 됐어요? 예, 저희 회사가 96년부터 법률하고 특허 정보 서비스 IT 개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특허청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허청이 98년에 대전에 옮기게 됐고, 그래서 대전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특허청이 대전에 오게 되면서 거기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기가 대전에 왔다. 예. 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 근데 어때요 대전이라는 도시? 대전은 일단 솔직히. 스트레스가 없는 아주 좋은 곳이 밤에 뭐 대리운전이나 뭐 택시 부를 때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아니요, 많이 힘든데. 좋은 동네 사시나 보네요. 아니, 수도권에 가보시면 엄청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좋고, 사람들 관계가 제가 일본에서 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굉장히 남을 편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크게 남의 일도 간섭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이런 좋은 이제 따뜻한 공동체 같습니다. 예. 대전의 쓴맛을 아직 덜 보셨군요. 예,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기업이 나라 이넷인가요? 예, 나라 아이넷. 예. 나라 아이넷이 일본 소재 기업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회사고 일본에 사무소까지 있는데 좀 궁금합니다. 나라 아이넷은 한국 기업이고요. 일본에는 이제 나라 INC와 IN이토라는 회사가 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네. 똑같이 이제 법률 특허 정보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 특히 이제 나라 INC는 일본에 우리 나라 INET이 2001년에 진출하게 됐는데 일본의 최초로 법률 정보 서비스를 우리가 개척해 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96년에 우리 회사가 만들어졌고 2002년에 서비스가 론칭이 됐으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한참 늦은 거고, 그것도 한국 회사가 그걸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률 회사라는 게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로톡 건데 이런 거예요? 지금 요즘 예, 얘기하는? 로톡은 이제 아주 최근 것이고, 그런 우리는 똑같은 겁니다. 저희가 이제 뭐 판례라든가 법률 관련 학술지, 뭐 논문 같은 것들 종합 정보 서비스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맞습니다. 종류인가요?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는 52권짜리 법령집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3,3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법령집을 국민들은 이제 사볼 수가 없기 때문에 법령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CD롬으로 인터넷으로 만들어서 지금 법률 검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제 이해했어. 야, 그렇군요. 나라는 그 일본 지역 이름, 지명 이름 따서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회사 첫 명칭이 우리나라 법령정보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왜 일본에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IMF 거치면서 벤처 붐이 불었지만 닷컴 버블이 바로 꺼지지 않았습니까? 2001년, 2년에. 네네. 그래서 여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일본을 개척하자 해서 일본에 이제 회사를 만들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약간 첨언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IT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그게 조금 뒤처지다 보니까, 블루오션일 수도 예, 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자소송화돼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일본은 오히려 우리나라를 보고 배우고 있는 맞습니다. 입장이고 아마 그런 이제 약간 IT 서비스와 예, 융합한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정보 네. 회사로서는 이제 나라 INET 일본에서 유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르는 회사가 없고 돈 많이 버시겠네요. 네. 예, 돈은 뭐 최소한 뭐 10억에서 15억 한 15년 정도 벌어왔으니까. 오, 1년에? 예. 오, 와, 상당한 자산. 친하게 친하게.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일본 전문가시죠? 예. 그러니까 아까 뭐 일본 그 갑자기 말씀이 공손해지셨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아우 갑자기 심쿵했어요. 그 지금 우리나라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 그러니까 중국 관계하고 예.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예. 상당히 많이 이전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국제 정세도 동북아 정세도 많이 좀 이렇게 복잡해졌고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현 정부의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일단 미국 주도하는 한미일 신동맹이라 그럴까요? 네. 이게 굉장히 강화되면서 미국도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을 이제 중국과의 그 싸움에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제 안 풀리고 있던 강제 노동자 문제도 그것도 이제 제3자 변제로 아주 급하게 이제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미국의 추수 외교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한미일 동맹 관계에 편입되면서 지금은 냉전 시대가 아닌데 우리 국익을 손상당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단적인 애가 중국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남북 관계도 굉장히 그 경색되고. 불안해지고 불안해지고 평화를 위협할 정도까지 이제 상황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 이런 환경은 바로 그런 한미일 동맹의 새로운 체제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인도 태평양 그 경제 프레임워크에 한국도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미국의 이제 주도권 싸움의 일환인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미래로 봤을 때는 국익을 해칠 수 있는 특히 그거는 이제 서프라이 체인의 죄송합니다. 네. 아니 말씀하시면 아니. 네네. 예, 예. 반도체 공급망을 이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출발한 것도 있고 해서 한국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나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 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교 전문가 맞네요.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예. 아까 이제 강제징용자들 배상 문제 예, 예. 관련된 거. 예. 그 일본에서 아무래도 또 기업이 또 사무소도 있고 예, 예. 법률 서비스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일본의 반응 같은 것들 듣거나 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일본은 이제 뭐 극우 보수 정치인 빼놓고는 대부분 국민들은 사실 뭐 반핵 또는 반전 이런 거에 그리고 또 과거 전쟁에 대한 책임의식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3자 변제 안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때도 박철민 이제 외교보좌관과 네. 단위잡기가 이제 뭐랄까 마쿠에서 협상을 해왔는데 그때보다 훨씬 후퇴한 겁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일단 사법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그걸 집행을 하는데 가령 이제 일본제철의 주식 같은 경우를 집행을 해서 정부가 사고 나중에 그걸 일본제철에 주면은 똑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안이 제안돼 가지고 추진돼 오다가 바이든이 등장하면서 좀 그게 이제 무산되고 했었는데 그런 안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굉장히 후퇴한 것이고
그게 아마 타결 직전까지 갔다고 저는 이제 듣고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네. 네. 돈이 사실은 이게 배상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사과하고 돈이 좀 상징적인 건데 지금 그렇죠. 정부에서는 너무 이분들에게 배상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좀 그 보면서 화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 사법부의 판단은 역사적인 판결이고 그거는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사과를 전제로 한 이제 그런 판결이었는데 그분이 쏙 빠져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 맞네요. 네, 예, 그 정도에 있죠. 왜 시간이 후딱 지나갔어요. 네. 그 뭐 아무튼 좋습니다. 뭐 지적재산권도 하고 또 법률 서비스 이런 사업들도 하고 또 외교 이런 데도 관심 있으시고 근데 정치를 하시겠다고 이제 나서신 거예요. 지금 예. 65년생이시라고 했으니까 연세가 이제 그래도 이제 이 늦은 나이에 왜 갑자기 정치를 하시겠다고 나서신 겁니까? 예,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20년 동안 이제 학생운동부터 이제 재야운동까지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다고 봅니다. 그게 그래서 정치적인 DNA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물론 이제 정치를 계속 그 하려고는 했지만 당시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96년에 회사를 차리면서 한 3년 정도 하면은 이제 회사가 잘 되고 마무리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올해로 28년째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기도 하고 또 회사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 진출하고 그래서 공부에 욕심도 생겨가지고 워낙 좀 공부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예, 늦었지만 공부 욕심 생겨서 박사학위를 하다 보니까 또 7, 8년 더 흐르고 그래서 세월이 굉장히 흐르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지식재산 캠프의 위원장을 했던 거는 귀국하고 2년 정도 후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서자마자 곧바로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일로 인해서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시다시피 뭐 언론 탄압 그다음에 검찰 독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거의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남북 관계는 이제 더 어두워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를 두고 볼 수는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이제 뭐 구속도 3번 당하고 고문도 많이 당해봤고 아, 그랬어요? 목숨 거쳐서 민주화 운동을 실현했는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는 점이 굉장히 큰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유성에 오래 이제 살아봤고 경제를 해왔지만 기업을 해왔지만 유성이 아시다시피 이제 연구개발 특구 쪽에 한 7조가 넘는 7조 7천억 정도 매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경제로 흐르질 않아요. 경제로 흐르지 않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연구개발비 15억 이상은 이제 그 지식재산 사전조사 이걸 의무화시키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식재산권이 만들어진다고 하고 성과물로 나오더라도 그게 이제 기업으로 흐르지 않고 활용률도 낮고 활용률도 30% 되고 사업화는 거의 뭐 5%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정부가 국민 예산으로 유성에 투자를 해도 예, 유성 경제는 나아지지도 않고 대한민국 경제도 이걸 가지고 커야 되는데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들은 아주 쉬운데 그게 왜 안 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컸어요. 딱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정치가들의 문제거든요. 정치인들이 신경을 안 쓰고 심지어 시장이나 구청장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유성이 팽개쳐져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한 2,400개 기업이 21조밖에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상상을 할 수 없거든요. 2,400개 기업 평균 지식재산 건수가 34개입니다. 이거는 어느 세계도 없어요. 그리고 판교가 900개 기업이 100조를 하는데 네. 그들이 갖고 있는 평균 지식재산은 한 8개에서 9개입니다. 지식재산권, 특허권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시키고 글로벌 진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정치인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인들의 한계를 딛고 새로운 정치를 경제 우선으로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실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왜, 뵙지 돈이 못했던 많으셔서? 아니 굉장히 분야나 지금 이력들도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저희 지역에서 뵀던 분들 중에서 굉장히 신선하다. 근데 이제 반대로 신선하다는 건 인지도가 낮다는 의미도 돼요.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 지역도 출신이 예, 아니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낮은 인지도 어떻게 극복하실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고민이 있죠. 뭐 지금 이쪽에 경선하고 있는 분들이 어태정 전 시장하고 뭐 정기현 시의원이지만 그분들은 기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지도가 높은 거고 심지어 대전시장까지 하신 분 더더욱 그러니까. 지금 또 전략공천 얘기도 나오는 그 황정화 연구원도 있잖아요. 예, 네. 그분은 저보다 인지도가 낮습니다. 아 여기서도 서열이 다 또. 이제 영입이 됐으니까 중앙당으로부터. 그래도 뭐 이거는 어쨌든 총선에서 이겨야 되니까 당으로서는 네. 맞는 판단을 하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조직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기업도 경영해왔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이제 경선에서 제일 중요한 권리당원을 엄청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금방 했던 두 분의 예비 후보보다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한 이제 소통과 공감대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활동이고. 근데 지금 중앙당에서는 유성구 의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지 않았나요? 예, 그거는 이제 기존의 국회의원 현역 의원이 그 불출마하거나 탈당할 경우는 이제 형식적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지정하게 돼 있고, 그리고 지정 이후에도 지난번 21대를 보면 48개 전략선거구 중에 17개가 경선을 했습니다. 전부 전략공천을 한다는 건 아니고 나머지는 이제 단수 추천이나 전략공천을 했던 거고.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예, 이겨야 된다는 그런 목표하에서는. 그리고 경선 예. 가면은 내가 그동안 조직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 예, 그것도 있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말 참신하고 새롭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제 낡은 것보다 그 확산되는 속도가 수십 배, 수백 배 빠른 거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금방 이제 이야기하셨듯이 저는 YMCA 이사장을 쭉 오래 해왔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나 일반 시민들, 좀 더 깨어있는 시민들한테 인권 부분이나 이제 봉사활동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시민단체로서의 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넓었다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뭐 작년에 여성 풋살대회라든가 사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 속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부모들과 관계를 확장해 왔던 거고, 특히나 이제 민주당에서 기독교계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차별금지법 문제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계하고 이제 민주당과의 갈등이 심했었는데. 왜요? 민주당에도 기독교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이제 종교인 과세 이런 거 할 때 민주당에서 앞장서 반대하신 분도 많고 근데 그런데. 이제 후보로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가 이제 쉽지 이제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전임 이사장님들은 이제 뭐 그 기독교계 학교 총장님도 계셨지만 장로님들, 목사님들 많았었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많이 들어주고 계시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코너 마치기 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신성재 기자님도 질문 좀 하세요. 네. 아무래도 저는 지역 기자다 보니까 네. 지역 공약에 대해서 아마 이 발표도 하셨어요. 뭐 국제과학 비즈 네, 벨트를 품은 유성구에 네. 또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게 이제 유성과학 디지털 특별시를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과학 연구 쪽과 경제가 융합이 안 돼서 과학 쪽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성장의 정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시는 뭐 특별법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요새 특별도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제 예산에 대한 책정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개혁권,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금융 특융자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규제 철폐에 대한 권한들을 좀 주면은 유성구를 좀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유성과학 디지털 특별시를 이제 제안하게 됐고,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같이 동의를 하면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성과학 디지털 특별시는 유성만이 이제 물론 이제 대전시로부터 독립하는 자치시로 독립하는 거지만, 이제 그 자체가 그 어떤 독립으로 인한 손실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혁신 성장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물론이지만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동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으로부터 유성을 떨어져 나와가지고 특별자치시로서 맞습니다. 유성의 기능을 하겠다. 예. 근데 기존 체제에서 어쨌든 이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반발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걸 좀 극복해 보실 거예요? 결국은 그거가 그 목표로 하는 바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국민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정치인들 설득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특히 설득하시려고요? 기본적으로 아니 이제 뭐 만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공청이라든가 이제 그 여론들을 조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론으로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가장 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자치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유행처럼 이제 번지고 있는데 가장 정확한 이제 특별자치도나 특별시는 세종이 이제 행정을 중심으로 한 특별자치시가 됐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이제 관광이나 문화 쪽으로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그게 이제 전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들은 그것의 필요성과 그것이 갖고 있는 실효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입증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유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특별시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규제들이 철폐된다면은 실제로 2,400개 되는 이제 기업들이 4,000개로 늘어나고 20조밖에 안 되는 게 50조로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일자리도 늘고 소득도 는다면은 그것들이 입증된다면은 충분히 동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예. 여쭤볼게요. 그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 하고자 하시는 비전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정치 신인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할 만한 정치력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 의무부호는 여전히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근간이라고 할까요? 뭔가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그거는 아까 이력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민주주의 민족성의 전국연합하고 그 전에 전민연도 같이 활동을 했었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뭐 60~70%는 다 같이 일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3선, 4선의 자리를 하고 이 정치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과 소통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나는 경제인으로서 이제 활동을 해왔지만 이제 국회에 입성하고 정치인이 된다면은 그분들이 큰 힘이 되고 그분들에 대한 설득은 이제 자신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당론화시키고 국민적인 여론들을 만들고 지역 내에 힘을 받는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출마 이제 도전을 하시는 거니까 여러 가지 좋은 가정들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 그 긍정성이 좀 잘 실현되면 좋겠네요. 예,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은 후보님께서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 특히 정치바닥에 그래가지고 아마 변호사님도 그런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섞여서 그런 질문 드린 것 같아요. 가시기 전에 저희 굿모닝 충청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추천 시청자 여러분. 제가 요번에 정치 신인으로서 유성을에 출마하게 된 김찬훈이라고 합니다. 정치라는 거는 기성 정치인들이 많이 망가뜨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실망도 하고 있지만 새롭고 다른 정치인으로서 특히 살아온 이력이나 미래 비전이 남다른 김찬훈이 새로운 유성과 대전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마 결심은요, 뭐, 앞에서 다 말씀하신 대로 유성구 을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한 김찬훈 예비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